반갑습니다.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업무 가이드 저자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4대 보험 관련해서 기준소득 금액 및 자격 상실 신고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4대 보험 기준 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요, 어느 금액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가세 대상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수총액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기준이 되는 것도 부과하는 기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근로소득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 명세서라고 불리는 거 보시면 두 번째 장부터 시작할 때 총급여 나오시죠. 그죠? 총급여. 그러면 이렇게 총급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라는 건데요. 비과세 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총급여에는요, 비과세 부분이 쭉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비과세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급여에는 어떤 비과세 두 가지가 빠져 있죠?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빠져 있더라. 그런데 4대 보험의 기준 금액은 소득세법의 가세 대상 소득을 말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4대 보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만 제외되더라.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그죠? 그래서 조특법이라고 하잖아요. 조특법상 비과세는 4대 보험이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상여 중에서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인정상여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처분을 하는데 소득처분의 기속자를 따라가 보니 아무도 그 기속자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분명으로 만약에 기속자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표자가 여러분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로 근로소득 세금을 낸 경우에 이 경우에 4대 보험도 부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아니다. 그죠? 모르는 경우는 다 내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억울한 면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내 소득이 아닌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를 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자,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했을 때 실제로 불분명한 분에 대해서 내게 아닌 경우인 거예요. 내게 아닌 경우. 내게 아닌 경우는 그죠? 소득처분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근로대가 내가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로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제외되고 보수총액 신고할 때도 제외되고 그죠? 부과하는 기준에서도 제외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또 여러분께 자,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임원퇴직소득에 관련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임원은 퇴직소득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받은 거에서 원천징수로 세금 떼잖아요. 뗄 때, 그죠? 이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임원퇴직금에 한해서 한도라는 걸 구해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는 임원이 퇴직금으로 받았으나 퇴직금으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 초과액은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포함돼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장에 그죠?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받은 거예요? 퇴직소득으로 받은 거예요? 퇴직소득으로 받았어요. 다만
퇴직소득세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그죠? 어떻게 하겠다? 그 보수에서 제외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에서 제외되니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인정사유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인정사유와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제외된다.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불분명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도 있거든요. 분명한 거 있어가지고 대표자가 그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차량을 사용하고 주유대 5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대표자가 쓴 게 맞는데 여러분이 세무조정 하다 보면 이렇게 소득처분을 할 때 분명, 불분명을 나눠서 소득처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대표자, 그죠? 만약 홍길동 이러면 홍길동 해가지고 상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여 금액 안에는 분명한 거와 불분명한 게 포함되어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그죠?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구분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정확하게 만약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불분명한 분에 대해서만 그죠?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고용산재 관련해서 보시면 그럼 보수총액 이거로 여러분 근데 보수총액 같은 여러분 보수총액 신고할 때도 요 기준에서 여러분이 보수총액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기준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죠? 당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한 건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액 요 급여액에 뭐가 빠져있더라?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조특법상 비과세가 빠져 있지만 뭐는 더해준다? 그죠? 조특법상 비과세는 더한 거에서 부과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도 여러분 어떻게?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총급여액에서 조특법 더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조특법 더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더해준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수총액 신고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지 보수 이제 기준되는 금액 자체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여러분 한도가 30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비과세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는 사실 소득세법상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외되는 게 맞으나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는 더해가지고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수총액에 신고할 때도 반드시 더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은 정산을 안 하고 여러분도 만약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다? 보수총액 신고 한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신고하시는 거는 건강하고 고용산재에 대한 보수총액만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액에다가 조특보상 비과세는 당연히 더해지는 거고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그지 원양업, 국외 원양업, 그지 한도 300만 원 그죠? 이 적용받는 거는 근로소득 비과세라 하더라도 포함된 상태에서 부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양업 하시는 분들이 300을 제외했더니 너무나 국민연금으로 낸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국민연금은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받게 됐을 때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여러분이 국민연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내놔야지 그분들도 나중에 받는 금액이 많아질 거라는 의미에서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4대 보험 기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보수총액 신고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신고 총액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격 제외한다. 보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로서 원천징수 영수장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금액이 있을 때는 그거 제외하고 그쵸? 제외하고 보수총액 신고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는 게 퇴직수당이라든가 퇴직위로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2023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이고 규정이 없을 때는 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요. 규정에 있든 없든 여러분이 규정 없이 퇴직하는 사람한테 위로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걸 뭘로 본다?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있으세요? 여러분 해고예고수당은 뭐로 본다? 퇴직금으로 보더라.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이 들어와서 입사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취득신고가 좀 잘못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데 퇴직해서 나간 직원을 다시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신고서, 상실신고서는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에서 희망이 있으면 희망 안 하시면 되죠? 왜? 희망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초일 취득해서 당일 상실자, 납부 여부잖아요. 자, 일일자로 입사하시면 4대 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되는데 마침 오늘 그죠 올해 뭐 이번 달 1일자에 입사하고 난 뒤에 이번 달 바로 퇴사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게 돼? 국민연금 내겠냐라고 했을 때 희망하게 되면 납부하시는 거고 희망 안 하게 되면 납부 안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퇴사할 때 정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꼬표 만약에 2년도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꼬표 2년 그죠? 보수 금액에다가 그죠? 꼬표 2년 보험 요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험 요율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수는 여러분이 올해가 지나지 꼬표 2년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보수 총액 신고한 걸로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 그죠? 다음 연도 그죠? 꼬표 3년도 3월 10일 날 보수 신고하는 거 보고 내가 받아야 될 거와 작년에 부과된 거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꼬표 2년 6월 달에 만약에 퇴사를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 관련해 정산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만약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꼬표 3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함으로써 정산이 되는데 어떤 게 2002년께 꼬표 2년께 그죠? 꼬표 2년께 정산이 되는데 6월 달에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꼬표 2년도 6월까지는 보수 총액을 모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가지고 시행지 부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부과한 금액이 있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보수 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정산하고 보내자. 퇴직하는 사람한테 정산하고 보내자라는 의미에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그죠 보수총액에다가 여러분이 6개월 해서 신고해 두시면 되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두 가지 정도가 있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그죠 1월에서 6월까지 근로 급여 주면서 원천 징수한 거 관련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죠?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이렇게 정산하고 난 이후에 이거 불러오기 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해연도 보수 금액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는 거 하나 하고 왜 작년보다 급여가 올랐는데 혹시 작년 꼴로 신고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올해 기준인지 하나 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 건강보험료 여러분 요 보수 총액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금액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총급여에다가 저축보상 비과세 더한 금액에다가 뭘 더한다 했죠? 그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다가 비과세 된 금액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한 2년 있다가 정산이라고 나와요. 그렇지? 정산이 나와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반반 부담이잖아요. 근데 직원한테 전화했더니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업무하시는데 이게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수총액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가 포함하는 개념이더라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전년도는 뭐 우리가 프로그램 쓰면 자동으로 그냥 끌고 오긴 하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데 통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상 1, 2, 3월 달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죠? 올해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 것도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년도 직검이 만약에 꼬표 2년이라면 꼬표 1년 것까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보수총액 갖고 여러분 근무 월수를 적어서 이 또한 두 개를 다 정산하고 보내주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뭐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산하는 게 고용 쪽에서 여러분이 실업급여 관련돼서는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제 부과됐느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직업액에 대해서 잘 이제 부과를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이제 이거 정산하고 부과한다. 그지? 정산하고 참 나가게 된다라는 거. 퇴직자는 퇴직할 때 정산한다는 개념이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연도 보수, 전년도 보수, 고용산재 있으시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자 기준이 뭐갈까요? 총급여, 그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장에 총급여에다가 저특고산 비과세를 더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고용산재에서 중요한 거는 고용 쪽인데요. 여러분 이 상실 사유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 있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퇴사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구직급여이긴 한데 우리가 통상 실업급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직확인서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직 확인서의 사유랑 상실 신고 사유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가태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고사직이냐 아니면 자진퇴사냐라는 거, 이 사유하고 이직 확인서 사유랑 같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 있으세요. 내가 자진퇴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내가 근고사직이라든가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근고상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오지 않고 내 발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금액 잘 하시고요. 요거는 정상은 나중에 여러분 회사가 아니고 공단은 어떤 거를 받게 되냐면 여러분이 제출한 직업명세서랑 크로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신고된 거랑 직업명세서랑 달라지면 또 또한 정상 금액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신고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취득 신고하고 상실 신고 안 해요. 이직 확인서 제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요 근로 내역 확인서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 취득 신고이자 상실 신고이자 이직 확인서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로 내역 확인서에서요. 보시면요. 이렇게 근무 일수를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떤 서식에도 이렇게 날짜에 콕콕콕 찍혀서 여러분 체크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약에 체크되어 있는데 A 사업장에서도 체크돼 있고 B 사업장에서 체크돼 있다.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A 사업장, 오후에는 B 사업장이라고 여러분 해명하시면 되니까 그 관련해서 소명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실업급여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용직 신고 아무것도 이러면 신고 안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 실업급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 근로자로 체크되어 있으면
소득 있으면서 받았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실업급여 수령자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근로자로 신고될 수 없다는 거 하나 아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병역 의무 복무자 군대에 가 있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이거 신고 이제 일한 걸로 신고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출국한 사람, 출국, 그죠? 외국에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치? 예, 15일 날 이제 일했어요라고 체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장기 입원, 그렇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제 경험상 크로스 체크가 돼요. 그래서 다 소명하라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런 근로자 중에서 그치? 출국자 또는 군대 가 있거나 장기로 병원에 있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체크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여러분이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인데요. 이제는 여러분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당연히 뭐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신청, 요청 받게 되면 이제 회사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요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업급여는 기본 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런 개념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 180일 이상, 일 이상이란 개념이 내가 고용된 기간을 말하느냐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용된 기간이 아니고 자, 보수 지급 기초 일수라고 해서 자, 그 기간이 요 날짜가 180일 이상이 돼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돈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왜? 여러분 주휴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돈을 받잖아요. 그죠? 급여 받잖아요. 그럼 그날은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기간이 만약에 4월 달이다. 31일 중에서 만약에 자 무급 휴일 그죠? 4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죠? 일요일은, 그죠? 유급 휴일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돈 안 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30일을 보수 지급 기초일수로 보는 게 아니고, 4일을 제외한 26일이 그죠? 요 보수 지급 기초 일수가 되는 거고, 그날 내가 그 30일 중에서 또 이틀은 내가 아파서 결근을 했다. 여러분 결근하면 여러분 이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 26일이 아니고 결근인 2일을 추가로 제외해서 24일이 보수 지급 그죠? 기초 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요 개념이 일단 내가 근무 이제 고용된 기간이 개념이 아니고 일하고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날짜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첫 직장이었어.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니까 뭐 날짜로 보면 180일 넘을 테니까 그럼 6개월 정도 하고 나오면 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구나. 그죠? 뭐 일단 18개월 동안 180일 이런 개념에서 180일은 충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6개월 동안 여러분 진짜 일주일 내내 6일 그죠? 그리고 6일 일하시면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이러지 않고 한 번도 여러분이 결근 안 하고 이러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뭐 7개월, 8개월 정도 지난 이후가 180일이 충족될 수 있겠구나 정도는 그냥 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균 임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지 산정하시는 거는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요.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이제 상여금이라든지 연차 수당 중에서 어떤 연차 수당이 들어가느냐. 그죠? 내가 퇴사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없던 연차 휴일이 그죠? 퇴사함으로써 받을 수 없는 걸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죠? 기본적으로 1년 내에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이직 전 12월간 지급된 연차 수당의 개념이 뭔지는 책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외에도 이제 평균 임금에서 그죠? 일수하고 이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게 어떤 거가 있느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육아휴직이 있었을 때 요거 퇴직한 걸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있는데요. 그럼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 임금보다 낮아요.
이제 평균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업급여 할 때도 평균 임금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어떤 경우에 통상 임금이 더 높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통상 임금을 만약에 평균 임금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통상 임금을 적어주시면 통상 임금 기준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소정 근로시간요. 이것도 중요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4시간으로 체크된 8시간 이상을 하셨던 분이 4시간으로 체크되면 실업급여가 반토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정 근로시간 이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서에서 이제 기재된 근로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체크도 잘 해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아프다든가 이래가지고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 180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3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기간 연장도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사유도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 할 때도 여러분이 주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틀에 의해서 이직 확인서가 제출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이고 더 이제 자세한 거는 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